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서양 문학의 가장 깊은 뿌리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1만 2천행이 넘는 방대한 이 서사시는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에 의해 총 24권으로 나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생존, 그리고 귀향에 대한 보편적 원형을 제시하는 텍스트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작품의 구조와 줄거리, 영웅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의 빛과 그림자, 작품이 잉태된 역사적, 고고학적 배경, 그리고 현대의 재해석까지 4개의 장으로 나누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먼저 텍스트 그 자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디세이아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고 24권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며 쌍둥이 서사시 일리아스와는 무엇이 다른지, 이 작품이 서양 서사 문학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디세이아의 서사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위기 상황 한가운데서 시작하는 이른바 인 메디아스 레스 기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지요. 작품은 크게 3개의 서사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1권부터 4권까지 이어지는 텔레마키아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성장해가는 여정이지요. 주인공의 등장을 일부러 늦춤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그의 귀환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청중에게 각인시키는 장치입니다. 둘째는 5권부터 12권까지의 방랑과 회상, 즉 아폴로고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지난 10년간 겪은 험난한 모험담을 1인칭으로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이지요. 그리고 셋째, 13권부터 24권까지는 귀환과 복수, 노스토스의 서사입니다. 고향 이타카에 몰래 잠입한 영웅이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권부터 4권 텔레마키아의 무대는 이타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출항하는 이야기지요. 5권부터 12권 방랑과 회상의 중심 무대는 스케리아 섬입니다. 이곳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신비로운 모험담을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13권부터 24권 다시 무대는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정체를 위장한 영웅이 구원자들을 몰살하는 피해 복수극이 펼쳐지지요. 자, 이제 각 부분을 하나씩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사시는 장엄한 기원으로 시작됩니다.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건만 오디세우스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의 회의에서 아테나 여신은 제우스를 설득해 그의 귀환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멘테스 혹은 멘토르의 모습으로 이타카에 내려가지요. 그곳의 왕궁은 구원자들에게 재산을 탕진당하며 유린당하고 있었고 소극적이던 아들 텔레마코스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그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텔레마코스는 미네를 소집해 구원자들을 규탄한 뒤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필로스의 네스토르와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해신 프로테우스의 예언을 전해 듣지요. 아버지가 님프 칼립소의 섬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구원자들은 돌아오는 텔레마코스를 바다 위에서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만든 절망적 상황, 그것이 오디세우스의 귀환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우스의 명을 받은 헤르메스가 오기기아 섬에 당도합니다. 7년간 오디세우스를 억류해온 칼립소에게 그를 놓아주라 명하지요. 칼립소는 불멸과 영원한 젊음을 약속하며 만류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죽음이 기다리는 인간의 유한한 삶을 선택합니다. 뗏목을 짚고 바다로 나선 것이지요. 그러나 그에게 원한을 품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폭풍을 일으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오디세우스는 여신 레우코테아의 도움으로 스케리아 섬 해변에 벌거벗은 채 표류합니다. 그곳에서 빨래하러 나온 공주 나우시카를 만나 특유의 능란한 화술로 구원을 받지요. 이어 알키노오스 왕의 궁전에서 극진한 환대, 즉 크세니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연애 중 맹인 음유시인 데모도코스가 트로이 목마와 그리스 영웅들의 활약을 노래하자 오디세우스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요. 이제 오디세우스의 입을 통해 지난 10년의 모험이 펼쳐집니다.
키코네스 족과의 전투, 기억을 잊게 만드는 연꽃을 먹는 로토파고이의 섬을 지나 일행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섬에 닿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갇혀 부하들이 산채로 잡아먹히는 참극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거인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잠든 사이 불에 달군 말뚝으로 그 외눈을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탈출 직후 오만함에 취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고 이 일로 포세이돈의 가혹한 저주를 받게 되지요. 이후의 여정도 시련의 연속입니다.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로부터 순풍이 담긴 주머니를 받지만 고향이 눈앞에 보이자 방심하여 잠든 사이 부하들이 보물인 줄 알고 주머니를 열어버려 배는 다시 튕겨나갑니다. 식인 거인족 라이스트리고네스에게 함대 대부분을 잃고 남은 한 척으로 마녀 키르케의 섬에 닿지요. 부하들을 돼지로 바꿔버린 키르케를 굴복시킨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산자의 몸으로 저승에 내려갑니다.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신탁을 듣고 죽은 어머니와 아가멤논, 아킬레우스의 혼백을 만나지요.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살아있는 빈농의 노예가 낫다. 삶의 절대적 가치를 역설하는 명장면입니다. 다시 바다로 나선 오디세우스는 돛대에 제 몸을 묶어 세이렌의 치명적인 노래를 견뎌내고 6머리의 괴물 스킬라와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브디스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굶주린 부하들이 금기를 깨고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를 잡아먹자 제우스의 벼락이 배를 내리칩니다. 홀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가 밀려간 곳이 바로 칼립소의 섬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파이아케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배에 태워 이타카에 은밀히 데려다 줍니다. 아테나는 그를 늙고 남루한 거린으로 변장시키지요. 충직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에 머물던 그는 무사히 귀환한 아들 텔레마코스와 감격적으로 상봉하고 구혼자 몰살 계획을 세웁니다. 왕궁에 들어선 거린을 유일하게 알아본 존재는 버려진 늙은 사냥개 아르고스뿐이었습니다. 주인을 향해 꼬리를 흔든 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의 수계 안티노우스와 하인들이 온갖 모욕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발을 씻겨주던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어린 시절 멧돼지에게 물린 흉터를 보고 그를 알아보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입을 막지요. 이렇게 그는 충성스러운 자와 배신자를 하나하나 가려냅니다. 복수의 날 페넬로페는 선언합니다. 오디세우스의 강궁에 시위를 걸어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꿰뚫는 자와 혼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오만한 구혼자들이 모두 실패한 가운데 거린이 활을 받아들어 완벽하게 도끼를 관통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린의 허물을 벗어던진 오디세우스는 안티노우스의 목을 쏘며 무자비한 피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100명이 넘는 구혼자가 모두 쓰러졌지요. 학살이 끝난 뒤에도 페넬로페는 남편을 의심하며 마지막 시험을 던집니다. 침대를 침실 밖으로 내어오라. 오디세우스가 분노하며 답합니다. 그 침대는 산 올리브 나무 기둥을 깎아 땅에 박은 채 만든 것이라 결코 움직일 수 없다고. 두 사람만이 아는 이 비밀을 통해 페넬로페는 마침내 남편을 확인하고 오열하며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튿날 유족들의 반란 조짐마저 아테나의 중재로 가라앉고 이타카의 평화가 도래하며 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의 양대 산맥이지만 그 결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일리아스가 트로이 전쟁이라는 극단의 전장에서 죽음을 불사하며 무력적 명예, 즉 클레오스를 추구하는 영웅들의 분노와 죽음을 그린 비극이라면 오디세이아는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정과 사회를 회복하는 귀양 노스토스를 노래하지요. 전개 방식도 대조적입니다. 일리아스가 불과 몇 주 동안 벌어진 단선적이고 압축적인 비극이라면 오디세이아는 마법과 괴물, 환상적인 섬들이 등장하는 모험 활극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영웅상이 다릅니다. 일리아스의 영웅들이 완력과 파괴력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면 오디세우스는 변장과 인내, 즉 틀레모슈네, 그리고 지성적 전략인 메티스로 난관을 타개하는 성숙한 영웅상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인물 그 자체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로운 영웅의 모습 뒤에는 놀랍도록 복잡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얼굴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일리아스 속 오디세우스를 보시죠. 그는 아킬레우스나 아이아스처럼 최전방에서 적을 압도하는 맹장이 아닙니다.
대신 가장 뛰어난 웅변가이자 이성적인 협상가, 전략가로 그려지지요. 이 권에서 군대가 흩어지려 할 때 아가멤논의 왕호를 들고 병사들을 질책하며 사기를 다잡은 것도 그였고, 9권에서 참전을 거부하는 아킬레우스를 설득하러 파견된 사절단의 핵심 인물도 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0권 이른바 돌로네이아에서는 디오메데스와 짝을 이뤄 트로이 진영으로 야간 정탐을 떠나 적의 스파이를 처단하고 적장을 암살합니다. 냉혹한 첩보원의 면모까지 갖춘 것이지요. 감정을 통제하고 실용주의로 무장한 지성적 영웅. 이것이 전장에서의 오디세우스였습니다.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 바깥 트로이 전쟁의 전후사를 다룬 일련의 고대 문헌들을 서사시환이라 부릅니다. 이곳에서 오디세우스의 교활함과 잔혹성은 한층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퀴프리아에서 그는 징집을 피하려고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밭에 소와 당나귀를 함께 메고 소금을 뿌리는 기행을 벌인 것이지요. 그러나 팔라메데스가 쟁기 앞에 갓난 텔레마코스를 던져 이 연기를 간파하자 어쩔 수 없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훗날 오디세우스는 팔라메데스의 막사에 가짜 편지와 황금을 숨겨 그를 반역자로 몰아 돌로 쳐 죽이는 복수를 감행합니다. 소일리아스에서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놓고 대아이아스와 경합해 승리하고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작전을 고안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지략이 무력을 압도한 순간이지요. 심지어 일리우 페르시스에서는 훗날의 복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헥토르의 갓난아들 아스티아낙스를 성벽 아래로 던져 살해하는 냉혹한 결정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텔레고니아, 오디세이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키르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텔레고노스가 아버지를 찾아 이타카에 왔다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오해 속에서 가오리 독가시가 달린 창으로 오디세우스를 찔러 죽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여정이 비극으로 반복되는 운명의 잔인한 굴레입니다. 오디세이아 1권 1행 오디세우스를 수식하는 단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폴리트로포스, 문자 그대로 많은 전환을 가진 자라는 뜻이지요. 이 단어는 그가 운명에 이리저리 내몰린 수동적 존재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굽이치게 하는 능동적 전략가인지를 묻는 번역학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역대 번역가들은 이 한 단어에 저마다의 영웅상을 투영했습니다. 조지 체프먼과 알렉산더 포프 같은 초기 번역가들은 지혜롭고 위대한 고전적 영웅으로 의역했고, 로버트 피츠제럴드는 모든 투쟁 방식에 능한 자로, 리치먼드 라티모어는 직역에 가까운 많은 방도를 아는 자로, 로버트 페이글스는 비틀고 구부리는 자로 옮겼지요. 그리고 2017년 여성 최초로 오디세이아를 영어로 완역한 에밀리 윌슨은 파격적인 번역을 내놓습니다. 복잡한 남자. 이 단어에 담긴 도덕적 모호성, 즉 오디세우스가 위대한 영웅인 동시에 위선적이고 통제 불능한 자기 파괴적 인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현대 독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포착해낸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메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꽤 지략, 유연한 지성을 뜻하며 신화 속에서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낳은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고 위기를 타개하는 고도의 전술적 사고를 말하지요.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그토록 아낀 이유도 두 존재가 바로 이 메티스라는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가가 폭발하는 순간이 키클롭스와의 대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인에게 자기 이름을 아무도 아니, 즉 우티스라고 가르쳐줍니다. 눈이 멀어 고통에 울부짖는 폴리페모스에게 동료 거인들이 누가 너를 해쳤느냐 묻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도 아니가 날 죽이려 한다. 동료들은 신의 벌인 줄 알고 그냥 돌아가 버리지요. 여기에 절묘한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아무도 아니는 상황에 따라 메티스로 쓰이는데 이것이 지략을 뜻하는 메티스와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지략으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림으로써 생존을 획득한 셈이지요. 호메로스가 설계한 최고 수준의 말장난입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이제 신화의 세계에서 잠시 빠져나와 이 텍스트가 태어난 현실의 땅을 밟아보겠습니다. 호메로스는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오디세우스의 왕국 이타카는 실제로 어디였을까요? 호메로스 문제란 호메로스가 실존 인물인지 한 명의 작가인지 여러 세대의 집단 지성인지를 묻는 고전학계의 오랜 논쟁입니다. 18세기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울프 이래 학계는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사시의 모순점을 근거로
다수의 저자를 상정하는 분석주의자들과 문학적 통일성을 근거로 단일한 천재 저자를 주장하는 단일주의자들이었지요. 이 논쟁을 획기적으로 불식시킨 것이 20세기 초 밀먼 페리와 엘버트 로드의 구술 정연구 이론입니다. 이들은 발칸 반도의 구전서사 시인들을 직접 현지 조사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같은 반복 수식어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시를 지어 부르는 과정에서 암기와 운율 맞추기를 돕는 조립식 블록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학계의 정설은 오디세이아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한 구전 텍스트이며 기원전 8세기경 알파벳의 도입과 함께 호메로스라 불리는 거장에 의해 기록되어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사시가 그리는 세계는 어느 시대일까요? 오랫동안 학계는 하일리 슐리만의 발굴 성과에 힘입어 기원전 12세기 미케네 문명을 묘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자 모지스 필리는 이 통념을 해체했지요. 선형문자 비의 해독으로 드러난 미케네 사회는 와낙스라 불리는 절대군주 중심의 중앙집권적 궁정 경제였는데 서사시 속 오디세우스는 그런 절대군주가 아니라 바실레우스, 즉 부족장 수준의 우두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경제적 기반도 가문 단위의 오이코스에 머물러 있었지요. 결국 오디세이아는 미케네 멸망 이후의 암흑기와 폴리스 성립 직전 기원전 8세기의 혼란한 사회상을 짙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속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현재의 이타키 섬, 북부 팔리카타 언덕 일대에서는 그리스 고고학팀이 대대적인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들은 기원전 13세기의 거대한 미케네 양식 궁전터를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성벽과 지하수조, 도기까지 갖춘 이곳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실제 궁전이라는 주장이었지요. 이 유적은 호메로스의 학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 이타키 섬의 로이조스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오디세우스에게 기원한다라는 명문이 새겨진 봉헌물이 출토된 것이지요. 고대부터 이 섬의 주민들이 오디세우스를 실존했던 영웅으로 숭배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이타카를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가장 낮게 깔려있는 섬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타키 섬은 험준하고 산이 많으며 방향도 동쪽을 향하고 있지요. 텍스트와 실제 지리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불일치를 파고든 것이 영국의 로버트 비틀스톤과 케임브리지의 제임스 디글 등이 제기한 팔리키 반도 가설입니다. 인접한 큰 섬 케팔로니아의 서쪽 끝에 붙은 팔리키 반도가 사실은 고대의 이타카였다는 것이지요. 3000년 전 청동기 시대에는 팔리키와 케팔로니아 본섬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어 팔리키가 독립된 섬이었는데 이 지역의 잦은 강진과 산사태로 해협이 메워지며 지금의 반도가 되었다는 지질학적 가설입니다. 호메로스의 묘사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큰 지지를 받았지요. 결국 지금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지질학이 뒷받침하는 팔리키 가설과 미케네 궁전을 발굴해낸 기존 이타키 섬의 고고학적 성과 3000년을 이어온 진짜 이타카 찾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화면의 지도는 오디세우스의 10년 방랑을 재구성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트로이에서 출발해 이스마로스의 키코네스족과 싸우고 로토파고이의 땅과 키클롭스의 섬을 지나 아이올로스의 섬 시긴 거인들의 텔레필로스, 키르케의 섬을 거칩니다. 저승 방문 후에는 세이렌의 바다와 스킬라의 해협, 태양신의 섬 트리나키아, 그리고 칼립소의 섬을 지나 파이아케스인들의 나라를 마지막 경유지로 삼아 마침내 이타카에 닿지요. 12척의 함대로 시작해 단 한 사람만 살아 돌아온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실제 지중해 지도에 대응시키려는 시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의 지리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극단적인 회의론을 펼쳤지요. 바람의 주머니를 꿰맨 구두장이를 찾기 전까지는 오디세우스의 방랑지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서사를 허구로 일축한 것입니다. 반면 로마 시대의 스트라본과 폴리비오스는 현실 지리에 적극적으로 연결했습니다. 키클롭스와 아이올로스의 섬은 시칠리아 근해로, 로토파고이의 땅은 튀니지의 제르바 섬으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는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사이의 메시나 해협으로 구체화했지요. 현대 학계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리적 정확성보다는 당시 흑해와 서지중해로 식민지를 넓혀가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미지의 세계에 품었던 공포와 호기심이 투영된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지도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오디세우스의 바다는 실제 바다이자 동시에 인간 내면의 바다였던 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오디세이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과 3000년 세월 동안 이 작품이 어떻게 다시 읽혀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세이아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향을 뜻하는 노스토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왕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지요. 칼립소가 젊음과 영생을 약속하며 유혹했을 때 오디세우스는 죽음과 늙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인간 세계로의 복귀를 선택합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고대 그리스 휴머니즘의 정수입니다. 둘째는 환대를 뜻하는 크세니아입니다. 낯선 이방인을 신의 사자처럼 대접하는 이 규범은 고대 그리스 도덕의 절대적 척도였습니다. 이 규범을 완벽히 지킨 알키노우스와 나우시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는 서사적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 손님을 잡아먹은 키클롭스나 주인의 환대를 악용해 재산을 거덜낸 구혼자들은 신성 모독자로 분류되어 가차없는 응징을 당하지요. 오디세이아의 정의는 바로 이 환대의 윤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 남성 중심의 비평은 오디세우스의 영웅성만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전학계와 페미니즘 비평은 극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체 여성 인물들에 주목합니다. 그 중심에 페넬로페가 있지요. 그녀는 수동적인 정숙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와 동등한 수준의 메티스를 갖춘 지적 전술가로 재평가됩니다. 시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위를 낮에는 짜고 밤에는 몰래 풀어버리며 구혼자들을 3년간 속인 배짜기 트릭, 그리고 침대의 비밀로 눈앞의 남편을 역으로 시험하는 장면은 그녀가 가부장적 압박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권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뜨거운 번역 논쟁이 더해집니다. 22권에서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과 놀아났다는 이유로 궁전의 여성들을 올가미에 새떼처럼 매달아 처형합니다. 기존의 남성 번역가들은 이들을 창녀, 음탕한 것들로 번역하며 그 죽음을 도덕적 타락에 대한 정당한 징벌처럼 그렸지요. 그러나 에밀리 윌슨은 원어인 드모아이가 명백히 선택권 없는 노예 여성을 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구혼자들에게 강제로 착취당한 피해자였음에도 가부장제와 노예제 아래서 이중으로 희생당한 것입니다. 윌슨의 번역은 원전을 미화하지 않고 그 참혹한 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서사시 이면에 가려져 있던 폭력성을 오늘의 독자가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시대 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구성되어 온 인물입니다. 트로이의 후예임을 자처한 로마 제국에서 율리시스는 속임수로 성스러운 도시를 멸망시킨 비열하고 잔혹한 기만자로 전락했습니다. 중세의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그를 거짓 조언의 죄로 화염 속에 가두는 한편 아내와 의무를 버리고 허락되지 않은 대양으로 항해하다 파멸하는 오만한 탐험가로 그렸지요. 신의 섭리에 도전하는 인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 테니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무료한 늙은 왕의 삶을 거부하고 추구하고 탐험하고 발견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라며 다시 바다로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낭만적인 이상적 영웅으로 그를 부활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20세기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이르러 영웅주의는 철저히 해체됩니다. 1904년 더블린을 걷는 소시민 레오폴드 블룸의 단 하루가 오디세우스의 10년 방랑에 정교하게 겹쳐지며 일상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그 자체가 하나의 대서사시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디세이아는 단순한 귀한 신화가 아니라 폭력의 시대에서 지성과 문명의 시대로 넘어가던 과도기 인류의 생존 기록입니다. 지질학과 고고학이 맞서는 진짜 이타카 찾기 논쟁은 3000년째 현재 진행형이고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은 미친 척 징집을 피하던 나약함부터 팔라메데스를 음해한 잔혹함, 그리고 영생을 거절한 결단까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모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넬로페의 투쟁과 억울하게 처형당한 노예 여성들의 목소리가 복원되면서 이 고전은 화석화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젠더와 권력 구조를 되묻는 살아있는 텍스트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사실과 인문학적 통찰이 함께 직조될 때 오디세이아는 신화를 넘어선 강렬한 역사적 감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000년 전의 바다를 건너 한 인간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생존과 지혜,
그리고 인간다움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